자유를 향한 여정. 제1장 결심의 순간. 겨울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김선희는 낡은 연탄 난로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28의 나이, 그녀의 손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거칠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배급이 끊겼다네요. 이웃집 할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얇은 벽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옥수수 몇 알과 풀뿌리로 연명하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문득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남조선 가요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몰래 숨겨둔 중국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선율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자유롭고 밝았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고 그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곳에는 정말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희야, 너만은 이곳을 벗어나 사람답게 살아라. 그날 밤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자유로운 땅 남조선으로 가야겠다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의 삶보다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선희는 몇 안 되는 소지품을 1000조각에 싸서 등에 메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반지 하나,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옥수수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에 그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국경까지는 도보로 이틀 거리였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으며 선희는 수없이 뒤돌아보았습니다. 고향 마을의 희미한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임을 알면서도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첫날 밤은 산 중턱의 동굴에서 보냈습니다. 추위에 떨며 옥수수 2알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내일이면 두만강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곳을 건너면 중국, 그리고 언젠가는 남조선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성공해야 해. 선희는 어둠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2장 강을 건너며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선희는 마침내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고 저편으로는 중국 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강폭이 넓어 보였고 겨울철이라 얼음이 얇게 얼어 있었습니다. 경비초소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였습니다. 선희는 숨을 죽이고 덤불 뒤에 숨어 상황을 살폈습니다. 초병들의 순찰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경 잠깐의 틈이 생겼습니다. 지금이야. 선희는 조용히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드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 중앙쯤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밑으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선희는 속으로 외치며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호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켰습니다. 거기서 경비병의 외침이 강을 가로질러 들려왔습니다. 선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음이 계속 갈라지고 물에 빠질 위험이 있었지만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선희의 온몸은 얼음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강둑을 기어 올랐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개 짖는 소리와 경비병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그들도 함부로 강을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해냈어. 선희는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중국 땅을 헤매다가 작은 농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보며 선희는 망설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숨어 지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3장 은신의 나날.
문을 열어준 것은 50대 중반의 중국인 농부 왕 씨였습니다. 그는 선희의 처지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조선족이었던 그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와. 왕 씨는 주변을 살핀 후 선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별말 없이 마른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어가. 선희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에서는 낯선 사람을 이렇게 쉽게 받아주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감시와 신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왕 씨는 선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안이 수색을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여기 있으면 위험해. 선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고 그 후의 운명은 뻔했습니다. 산속 폐가에 숨어 있어.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할게. 왕 씨는 지도를 그려주며 설명했습니다. 선희는 다시 한번 짐을 꾸려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폐가는 지붕이 반쯤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그대로 들어와 춥기는 했지만 숨기에는 적당했습니다. 선희는 나뭇잎을 모아 바닥에 깔고 낡은 천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길어지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바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공안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들켜서 잡혀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왕 씨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선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해. 그리고 매우 위험해. 왕 씨의 설명에 따르면 브로커를 통해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루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도중에 잡힐 위험도 컸습니다. 돈은 어떻게 구하죠? 선희가 물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을 해야 해. 식당에서 설거지 일이 있어. 하지만 신분을 숨기고 해야 해. 선희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 브로커와의 만남. 2달간 중국 작은 도시의 뒷골목 식당에서 일한 선희는 간신히 브로커에게 줄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번 돈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약속된 날 선희는 왕 씨와 함께 도시 외곽의 허름한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브로커 리 씨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투에는 위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돈은 가져왔나? 리 씨가 첫마디를 뱉었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해. 나머지는 한국 가서 갚아. 조건을 말해줘. 리 씨는 선희를 위아래로 흘러보며 말했습니다. 라오스까지 가는 건 내가 책임진다. 하지만 도중에 잡히면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절대 내 이름을 대면 안 돼. 여행은 다음 주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일단 기차로 중국 남부까지 간 다음 육로로 국경을 넘어 라오스로 들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권은 가짜야. 절대 의심받으면 안 돼. 선희는 가짜 여권을 받아들고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장매희와 이제 김선희는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새 이름과 가짜 신분을 외웠습니다. 실수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리 씨가 마지막 주의사항을 전했습니다. 검문에 걸리면 관광객인 척해. 중국어 몰라도 돼. 시골 사람인 척하면 돼. 그리고 절대 북한말 쓰면 안 돼. 만약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선희가 두려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생각하지 마. 잡히면 끝이야. 그러니까 절대 잡히면 안 돼. 그날 밤 선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한국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길이지만 동시에 목숨을 건 도박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5시 기차역에서 리 씨와 합류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사촌이야. 고향에 잠깐 다녀오는 거야.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짜 신분에 몰입하려 노력했습니다. 제5장 동남아시아로의 험난한 여정.
기차는 이틀 동안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선희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자유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다는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국경 도시에 도착하자 리 씨는 선희를 작은 게스트 하우스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새벽에 국경을 넘어. 방은 좁고 습했지만 선희에게는 감사한 휴식처였습니다. 새벽 4시 리 씨가 선희를 깨웠습니다. 가자. 지금이 가장 안전한 시간이야. 어둠 속에서 몇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합류했습니다. 모두 선희와 비슷한 처지인 듯 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걸었고 중간중간 검문소를 피해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이드는 손짓으로만 신호를 보냈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따라갔습니다. 저기가 라오스야. 가이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너머로 다른 나라의 땅이 보였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동안 선희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라오스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라오스에서 다시 태국으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라오스 경찰에게 잡히면 중국으로 다시 보낼 수도 있어. 며칠 동안 라오스의 작은 마을에 숨어 지냈습니다. 현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표정으로 소통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보며 선희는 인간의 선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태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선희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 추운 밤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하면 대사관으로 바로 가야 해. 지체하면 안 돼. 리 씨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선희는 가슴에 숨겨둔 어머니의 반지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야 해. 제6장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며 방콕의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선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달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선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선희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전하다는 것, 그 간단한 말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몇 주간의 절차를 거쳐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선희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왔습니다. 공항에서 담당 공무원을 만나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신기했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그리고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모든 것이 북한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시스템, 문화, 언어 등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도시락이라는 단어도 몰라서 벤토라고 말하다가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네이버에서 찾아보세요. 교육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네이버가 누구예요? 선희가 물으니 모두들 웃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라는 설명을 듣고도 한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원룸이었지만 선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TV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첫날 밤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선희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막막함도 컸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다가 버려진 가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좋은 상태의 장롱과 책상들이 그냥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왜 버릴까?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제7장 1년간의 시행착오와 갈등. 한국에서의 첫 해는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선희는 38번의 이사를 다녔습니다. 때로는 이상한 전화가 와서, 때로는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습니다. 짐은 점점 줄어들었고 버려진 가구로 집을 꾸몄습니다. 첫 직장은 공장이었습니다. 단순 조립 작업이었지만 선희에게는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달랐습니다. 우리 북한에서는 하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색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 출신이구나. 동료 중 한 명이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힘들지? 여기 적응하기. 그 한마디에 선희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이 편견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을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도 많았습니다. 기계 사용법을 몰라 고장을 낸 적도 있고 안전수칙을 몰라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선배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누구나 처음엔 그래. 몇 달 후 운전면허를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동차는 자유의 상징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여성이 운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모릅니다. 나도 스카프를 휘날리며 운전하고 싶어. 운전학원에서 교관은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 가는 것이 목표예요. 선희가 말하자 교관은 웃으며 낭만적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2번 만에 합격했지만 실제 도로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지하 주차장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앞에서 차 2대가 올라오는데 후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에서 내려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북한에서 왔는데 초보 운전자예요. 그 운전자는 이해해주며 직접 후진을 해주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좌회전 신호를 잘못 이해해 빨간불에 섰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리고 욕설이 쏟아졌지만 선희는 당당하게 빨간불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나중에서야 직진 신호등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도 늘었고 문화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8장 새로운 희망과 안정된 삶. 2년째가 되자 선희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공장에서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새로운 직장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선희 씨는 정말 성실해요. 동료 미영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희는 뿌듯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삶의 의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사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가구 대신 직접 산 가구들로 집을 꾸몄습니다. 비록 중고품이었지만 자신이 선택한 물건들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희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선희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도움을 받기만 했던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선희 언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후배 탈북민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선희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몇 달 후 선희는 용기를 내어 대학교 야간반에 지원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야 배울 수 있어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쌓고 싶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왜 사회복지를 공부하려고 하나요?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움의 즐거움은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토론하고 과제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알아갔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선희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정식 상담사가 되어 후배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는 선희에게 단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당신만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선희는 많은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희는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상담을 받던 후배가 말했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위해 용기를 낸 사람들이에요. 당당할 자격이 있어요. 어느 가을날 선희는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추운 밤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으며 선희는 혼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사람답게 살고 있어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한국에 온 지 정확히 4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이곳이 진짜 내 집 같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도 이제 그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반지를 꺼내보며 선희는 다짐했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자유로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겠어요. 그렇게 선희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은 끝났지만 진정한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